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이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의 이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평양 이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NLL 자체를 포기한 그런 군사 합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좀 투표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청원이 이제 날짜가 이틀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아까 뉴스를 진행하기 전에 보니까 4만 건 정도쯤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어떻게 하면 그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일단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www.penn.mike.com pennmike.com에 들어오셔서요.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의 얼굴과 함께 그 국민청원 동참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가 뜨고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한 42,827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청와대에서는 20만 명이 넘어야지만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죠. 뭐 70만 명이 넘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20만 명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펜앤뉴스를 보시는 분들 한 대략 한 17만에서 한 23만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분들이 지금 청원해 주시면요. 이 국민청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놔야만 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할 일 알고 계시죠? 엄지가 이렇게 그려진 버튼이 있습니다. 잘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화면을 조금 축소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좀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1948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 후 70년 만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이 한국당이 빠진 채 합의됐습니다. 전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여론재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삼권분립 위반을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농단 프레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 연속 0%대의 성장세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전년 대비 0.4%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는 8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취임 후 인천공항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연속되는 고용 참사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 급조였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앵커 출애석에서는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축소, 과장, 왜곡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논란을 고발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202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앞두고 종교 박해로 탈북한 지연아 씨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 씨는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4개 당이 모여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도입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3심제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해서 3심의 재판부를 했는데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기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치권 내에서 현 정권 주도의 코드 수사 성격이 짙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전담할 옥상옥식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정치권 내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은 한술 더 떠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사법부 안팎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인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건국 직후인 1948년 친일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반민특위 이래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8월 1일 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가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을 공언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을 뺀 4당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려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이배수 후보자로 추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당은 또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서려면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이 사태를 마무리하든지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한편 북한 정권 선전 매체들과 친북 세력은 사법농단 프레임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당 강령 등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불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주장을 펴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관은 그 안에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여태까지 공부한 결과를 종합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재판관의 판단,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1심, 2심, 3심을 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당시에 8월 1일이었죠. 8월 1일에 그 당시 대표가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발전이 돼서 특별재판부가 새로 마련돼서 사법부가 했던 그 재판부를 다시 재판하는 겁니다.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사법부판 어떤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법농단이란 용어 자체가 처음부터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 김명수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에 판사 블랙리스트설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었고요. 그 이후에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게 튀어나오자 김명수 대법관 미리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도입되고 이 합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슬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법부판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소위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혹이 없다며 마무리된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은 김 대법원장 체제 하에 특별조사단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한 끝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당시 특조단은 목표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재판거래 의혹을 찾아냈다는 식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시작해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된 사법부 사태가 아무 이유 없이 마리 앙뚜와네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장 재판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당시 현지 대법관 13명은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례적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반발했습니다. 이 재판거래 의혹이 이후 사법농단이라 불리며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검찰과 사법부의 갈등을 낳은 겁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칼끝은 모두 전임 정권 관계자들과 전임 정권에서 내려진 판결로 향했습니다. 초기 수사 쟁점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는지 여부, 좌파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에는 전 정권을 향한 이 수사가 현직 대법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을 수사선상에 올린 재판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2심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법원행정처에 기각 의견서를 전달받고 그 주문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2심의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바로 현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을 띈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로 무난하게 청문회 검증을 통과해 지난 8월 임명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서 시작된 사법부 사태가 옛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에서조차 수사가 너무 늘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지연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진술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리 머리를 숙였지만 그래도 지금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황모 부장판사는 자신이 공부했던 이 법철학과 관련된 책들을 쭉 소개하면서 재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민 사이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실판하는 제도인데 결정을 내린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하는지를 미리 확실하게 해두어야만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 왕정시대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막 바꿔버린다면 정의와 공정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외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것은 상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모 부장판사님,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의 문제라고 아주 뼈아프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들어야 될지요? 우리 모두가 좀 명심하고 그리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로 2분기에서 또다시 0%대로 전망됐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이것마저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에 1%, 2분기에 0.6%에 이어 또다시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4분기에 3분기 대비 0.8%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이 3.0%에서 2.9%, 2.7%로 두 차례나 낮췄던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7%를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조업이 3분기에 2분기 대비 2.3% 성장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건설업은 5.3%나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전분기 대비 6.4%나 감소하면서 1998년 2분기에 1분기 대비 6.5% 감소한 것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4.7%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지난 2분기에 이어 연거푸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인 공공행정 및 국방,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전분기 대비 5.6% 성장하면서 5% 마이너스 성장한 순수 민간 부분의 성장률을 만회했습니다. 행정, 국방,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성장을 했다는 의미는 세금 사용이 늘었다는 뜻이고 보건과 사회복지 등 준공공 부분에서 성장했다는 의미는 건보재정 사용이 늘었다는 의미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 부분과 준공공 부분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이번 3분기 순수 민간 부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9% 성장하며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7월 3.0%에서 2.9%로 낮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진실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네, 저희 페넷뉴스에서는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인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3분기 영업이익,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6%, 그러니까 딱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 현대자동차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최악의 실적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도 8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76%나 감소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저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3분기 매출 24조 4,337억 원, 영업이익 2,88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6%나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2%로 작년 동기보다 3.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 3분기 해외 시장에서 북미와 중국 시장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94만 9,785대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17만 1,443대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3분기는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 무역 갈등 우려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된 시기였다며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작년보다 10%에서 20% 떨어지는 등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3분기에 엔진 신기술 적용 비용을 반영하고 월드컵 마케팅 비용 등이 투입되면서 영업비용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업부문 비용의 경우 월드컵 마케팅 활동과 에어백 제어기 리콜, 엔진 진단 신기술 적용 등 일시적 비용 요인이 발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3조 4,0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에어백 리콜 조치 비용과 엔진 결함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비용 등을 합치면 총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과 선진국의 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의 어닝 쇼크 여파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장중 한때 10만 2,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2.14% 내린 11만 4,500원의 거래를 개시해 1%에서 2%대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실적 발표와 함께 5.98% 급락한 1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자, 현대차의 위기, 저희가 마침 어떻게 이렇게 팬의 뉴스에서 자동차 위기다 계속했는데 실제로 현실화됐네요. 현실화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 생산 능력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예. 자동차 산업은 전후로 연관되는 분야가 굉장히 크고 또 말하자면 자동차에는 필연적으로 그 상품에 국기가 달리거든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이제 하나의 국기가 되고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 길거리에 어느 나라 자동차가 많으냐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그 국가의 제조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지금 위기임이 분명하고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조선보다 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자동차처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자동차는 굉장히 큽니다. 고용도 엄청나게 많고 예. 수만 개 기업들이 달려붙어 있죠.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몽구 회장의 건강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고 또 현대차의 집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처럼 큰 조직이 되면 안에 그 두터운 그 관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예. 꼭 정부 공무원만 관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현대차 안에 있는 관료 조직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제는 그 약발이 다 떨어져서 부패하고 있다. 꼭 돈을 뇌물을 받아서 부패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는 좀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든 이것이 정몽구 회장의 건강과 맞물리면서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그동안 쭉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동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석부회장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몰려가는 것 세비하면은 좀 느린 것 같고 만일에 현대차의 최대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견해차가 틀어지게 되고 예. 만일에 동맹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자동차다 하는 점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측이나 우리 정부 측이나 예의주시해서 그 봐야 될 텐데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첫째 타겟은 자동차다 하는 점도 왜냐하면 자동차가 제일 그 미국 당국이 리콜하면은 바로 타격을 받지 한번 않습니까? 예. 제대로 돌아버리면 휘청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0.6%면은 이건 뭐 거의 그대로 그냥 같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따로 한번 괜찮은가요? 얘기를 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 경영 능력이 이미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장률의 침하되는 거나 일자리의 좀 이따 일자리 뉴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일자리나 이런 거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미천이 완전히 드러나서 정말 앞으로 3년여를 이 정부가 계속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준 뒤끝이다. 그게 지금 나오는 성적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뭐 단순하게 정치적 국면 전개가 아니고 지금 뭐 역시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사법부의 소위 사법농단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의 부정이고 예.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뭐 박근혜 탄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사법부 탄핵이라는 거꾸로 되는 어떤 캠페인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경제 뭐 대한민국의 기본 구조가 차례차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뭐 단순하게 3분기 0.6% 0%대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체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경제를 끌어올릴 자신도 능력도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자기의 그 정권의 성격에 맞는 조치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좌익적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권의 집권 능력, 소위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완전히 바닥에 도달했다. 저는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주필님 말씀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부정이죠.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네. 다 해본다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았다. 네, 그런 그 거꾸로 말씀이시고요.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걸 쓰는 걸까요? 방금 사법부 탄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법부는 독립성이 생명이고 정말 판사들은 그 자신들의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센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영국, 미국이 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예. 삼권 분립과 그 삼권 분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치의 안정된 구조 위에서 돌아가는 제도를 예. 그 법치의 안정된 토대 위에서 돌아가는 국가적 디시전 프로세스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에서 뿌리를 내린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일 동부, 동유럽 또는 말하자면 1914년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된 이래 소위 동구권, 러시아를 정점으로 하는 그쪽의 민주제도라는 것은 정치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말하자면 인민위원회가 있고 그 인민위원회를 장악하는 독재자가 존재하고 그 독재자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사법, 행정, 입법을 산하에 두고 있는 자기 무릎 밑에 두고 있는 제도죠. 어떻게 보면 내일 11.6이기도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변형도 과거 독일에서 일부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권력 구조는 바로 그와 같은 소위 좌경적 권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구 민주주의의 계통 위에 서 있는 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의 의지만 결정되면 그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독재자를 통해서 인민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차별적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인민주의적 정당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법부도 거기에 복종해라. 입법부도 거기에 복종해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그 한국당을 뺀 여권의 4개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사법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법을 바꾸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헌법적 질서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그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거고 이건 정말 그 무차별적인 하나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무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난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농단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사법농단적 사법부의 부패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는 고도로 자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판사평가제도라든가 또는 그 안에 정관예우의 건절제도라든가 또는 양형과 재판 과정에 대한 공개제도라든가 또는 양형과 재판에 대한 감사제도라든가 하는 내부의 어떤 질서를 통해서 법치성을 높여가는 것이지 국회에서 들어와서 또는 정치권에서 누가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려놓고 과거의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준다고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죠. 예. 오늘 그 황모 부장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런 지적을 제대로 한 겁니다. 왕정에서 재판관을 갖다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던 거를 막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치주의에서 사법부가 확실하게 독립될 때 네. 그때 이제 드디어 공정성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합리성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아니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사법부가 뭔가 사법부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특히 권력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재판을 비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권력 자체가 아예 사법부를 들어와서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 놓겠다고 하는 권력 의지거든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사법농단이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제가 마음에 이게 들 수가 없는 게
될 그러면 때까지 그 꼭두 논리가 깍이죠. 먼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대셨던 것 같습니다. 꼭두각시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가 속했던 그 사법부라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지금 뭐 좋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뭐 이런 조직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을 예.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 개인의 또는 재판관 안에 있는 소수 집단의 정치적 견해를 법적 양심으로 바꿔치기 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논평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모순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 찾아가서 비정규직 없애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요. 정말 이건 아르바이트입니다.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런 걸 무려 5만 9천 개나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정규직 제로 정책입니까?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 대책이 결국 공공알바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를 급조하는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임시로 모면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채용하는 것이라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란 거창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상은 세금을 투입해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를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주로 활용했던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로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전단을 나눠주는 등 1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계도 요원 500명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홍보 자료를 나눠주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종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 사업장 가입 확대 안내 600명도 비슷한 업무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2,300명은 정부 부처 등에서 서류 복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은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조사 업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산불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 1,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 이용 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실태 전수조사 60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 환경정비 일자리도 대거 편성됐습니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정비 5,000명, 어항 및 해양 환경정화 1,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등입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국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하지만 경제 후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경제가 정체 국면에 있다며 성장률, 기업 투자, 일자리 등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민주화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 미쳤다, 이것은 재앙이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 게시판을 쭉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는요, 이 서울시 의회에서 110명의 의원들 가운데 딱 6분, 이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104대 6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서울시 의회 여명 의원을 모시고 이런 모순된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해오고 계신데 의원님 요즘 어떻게 싸우고 계신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104대 6의 싸움, 야, 벅차기만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 서울시 의원 110명 중에
민주당 의원 102명 그리고 저희 한국당이 6명인데요. 예.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딱 한국당 의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소속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자, 상임위에 한 명도 못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처 파악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막 일방 독주를 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또 일방 독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이게 이 문제도 있구나 하고 또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집적해 나와서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자, 해야 하고요. 공론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펜앤뉴스 나와주셨으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보조 교재요. 이건 그럼 학교에서 쓰는 그런 건데 이게 뭐 문제가 있나 보죠? 우선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확 일었는데요. 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각 교육청에서 보조 교재라는 것을 만듭니다. 역사 보조 교재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늘 만나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보조 교재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교과서가 왜 2015년에 한창 이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 논란이 되었듯이 정말 철저하게 민중사관으로 서술된. 근데 그래도 보조 교재면은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쓸 수가 없는 게요.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치 교육 지침처럼 내리고 있는 교과서고요. 예. 또 이게 사실 한국사 교과서와 그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고요. 당연히 학생들은 읽을 수밖에 없고 교사들도 이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좌편향 논란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야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지금 뭐 쭉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미리 자료를 좀 보내주셨는데 뭐 왜곡되고 누락되고 뭐 축소, 과장되고 되게 많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이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가 상당히 교묘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보조 교재라는 이름으로 우선 하나의 방패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조 교재니까 뭐 이 부분은 안 가르쳐도 된다라는 그런 방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 오늘 만나는 역사라는 이 보조 교재는 서술 방식이 굉장히 교묘해요. 예컨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 중에 그러니까 하나씩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오늘이 10월 25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 25일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같은 날짜에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뭐 918년 오늘 10월 독도의 25일 날이기도 합니다. 예. 일 수도 있고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서술 방식이 상당히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에게 역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쥐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광복절이겠죠. 있어요. 예. 네. 우리한테 또 광복절인데 건국절이기도 하고요. 해방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건국을 한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그저 우리는 뭐 광복을 맞은 광복절이다라고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요즘 뭐 우리 네, 대통령께서도 네. 건국절 논란을 네. 일으키고 계시니 네. 뭐 넘어간다고 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다면서요? 우선 제가 이 책을 상당히 민중사관으로 철저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민중사관의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철저한 친중 그리고 반미 반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과서에서도 예컨대 뭐 메카시즘이란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요. 뭐 2월 9일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시작되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정치적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몰이하는 것을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치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당이 뭐 안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할 때 한국당 또 색깔론 들고 색깔론 한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메카시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하는 점에서는 뭐 메카시즘은 사실은 미국에서 일어나서 네. 그래서 보수가 후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었으니까요. 그거를 보수 이념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건 넘어가는데 제가 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봤더니 아니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 부정적인 부분만 다 출연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얇습니다. 예. 얇은데 상당히 교묘하고 유치한 점이 이승만 이름으로 된 것들은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광복이라는 8월 15일 서술할 때도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뭐 흔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4.19라든지 4.4.5입 개헌, 또 부마항쟁, 반민특위 해산과 같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에는 자유당 이승만 정부,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박정희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 유치합니다. 이 보조교재는 대개는 이른바 좌익 세력에게 뭔가 독립운동의 정당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서술이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에는 뭐 경부고속도로 창설이라는 그런 역사적 기념비적인 일을 기록은 박정희 하고 대통령이 있어요. 만드셨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없어요. 아니 8.15 광복절 얘기하는데 이승만 네. 대통령 얘기 없고 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름 석자가 없습니다. 아 그럼 학생들은 뭐 네. 이제 막 배우는데 그걸 다 사실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경부고속도로는 자연히 생겨났다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또- 독재만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에도 건가요? 뭐 박정희 이꼬르 경부고속도로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이런 글을 집어넣어요. 뭐 쭉 서술을 하고 그러나 개발 붐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엄청난 땅값 상승을 초래하고 지방 도시의 상권마저 대기업이 장악해 버리는 듯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남권 개발을 촉진시킨 반면 서남권 개발을 더디게 하여 뭐 지역 불균형 이야기를 뭐 야기했다라는 그런 자, 서술을 서남권 개발을 더디게 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호남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야, 그러니까 이 책이 유치한 점이죠. 야 이거 하나하나씩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여 의원님이 하실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요? 우선 저는 시민 여러분께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저는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 20년 활동 결과 특히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 세력으로 불리는 20, 30, 40 세대의 이런 의식 구조가 예. 너무나도 선전선동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놀란 것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지금도 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가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을사오적의 뭐 행태를 말하면서 얘들아 그런데 국회에도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뭐 자유한국당 뭐 의원들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전교조 나쁘다 혹은 뭐 진보 교육감 나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당장 내 옆에 있는 뭐 학부모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설득하는 것도 더 중요한 풀뿌리 교육 운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여명 의원이 싸워가는 그 방식 우리 잘 기억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처해 나가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전교조로 초, 중, 고등학교 장악한 데 이어서 이제 유치원까지 공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물론 사립 유치원에 비리가 있는 거 뭐 그건 결과에 나왔죠. 하지만 작은 비리로 큰 모든 내용들을 다 단속하면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희 장관요. 반발해서 뭐 갑자기 인가 없이 허락 없이 폐원하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슬기 기자의 보도 보시죠. 유치원 감사 적발 폭로 사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5일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 유치원 치원율 40% 달성 목표 시한을 한 해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 5천 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치원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또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줄곧 요구해온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 마련은 사실상 완전히 거부한 셈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집단 효원이나 폐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과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이 제재 방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가 없이 폐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유치원 폐원 시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이나 학교 내 병설 유치원 등을 증설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극한 대립으로는 유아보육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부분에 공공성 강화를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부분이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정부 부분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원의 질이 획일화되고 절대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그런 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민간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교육 대란이 현실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미국이 탈북자의 증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 종교 박해를 받아서 마취도 안 한 채로 북한에 의해서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그 북한에 교황이 방문하겠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2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를 증언하는 탈북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인 10월 27일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이날 해외 홍보 사이트인 쉐어 아메리카에 탈북자 지연아 씨를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 씨를 북한의 종교 박해 생존자로 소개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찾아 4번이나 탈북을 감행했지만 3번 강제 북송을 당했고 인신매매와 강제 낙태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지 씨는 당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당했는데 경찰들이 양쪽 팔다리를 잡고 침대도 아닌 책상에 눕혀놓은 채 입고 있던 옷으로 입을 틀어막았다며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보다는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에 허물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고문을 받는 도중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한 주민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고 표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아파할 자유마저도 빼앗겼다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북한을 김씨 일가 개인 숭배에 반하는 어떠한 신앙의 표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정도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북한의 종교와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에서 20일 사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제가 이 댓글 채팅창을 좀 보다가 살짝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방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하나로, 지금은 나라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로 좀 뭉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 조진경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대만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쭉 추진해 오다가 이 대만 전체가 한번 그 반 정도가 블랙아웃되는 그런 정전 사태를 겪고 나서 요즘 이 탈원전을 포기하는 국민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신들 모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려온 대만이 다음 달 탈원전 정책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3일 차잉원 정부의 2025년 비핵국가 정책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국민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대선 이후 탈원전기를 걸은 대만은 전체 6개의 원전 중 4개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전국토의 46%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등 잇따른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 등의 주도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29만 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도 지난 18일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에서 정책 부작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해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전력 판매 단가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악성 코드 공격 등을 저지르는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돼 온 라자루스가 다시 등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이스트소프트의 보안자 회사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후원을 받는 공격자가 수행한 최신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이번 사이버 위협의 배후로 알려진 조직이 일명 라자루스로 유사한 공격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글 문서 파일명 국가 핵심 인력 등록 관리제 등 검토 요청을 악성 코드로 지목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13일 앞둔 미국에서 현지 시간 24일 반트럼프 진영 고위 인사들과 언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토포가 배달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은 반트럼프 진영을 표적 삼은 테러 협박 시도일 수 있다는 점과 반트럼프 진영 측에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폭발물 소포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등 민주당 전 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배달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좌파 성향 방송사 CNN에도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반트럼프 세력 결집으로 이어지며 자칫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등 여권도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폭력적 공격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넨뉴스입니다. 페넨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샤워이자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퀴즈쇼 왜 그러시죠? 페넨 퀴즈쇼 이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좌파들이 이거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퀴즈쇼의 본질은 풍자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깨알같은 상식을 하나씩 알아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와, 쇼는 문배일님이 또 잘할 것 같은데.
쇼도 쇼지만 쥐는 모르는 칙 하는 걸 더 잘합니다. 문별장씨, 아니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고려 연방제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종전선언 낮은 단계 연방제 위원장님 고려 호텔 갔다 왔죠?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느낌인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개모임이면 개비는 얼마씩 내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셨던 게임이나 놀이 중에 기억나는 것을 떠올려 정답구로 정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참 많이 했죠. 남자들은 끊고 도망가고 끊어진 매듭이 많을수록 인기가 좋았다나 고무줄 끄는 범인 잡기 놀이에 범인 하겠습니다. 저는 던져서 숫자만큼 이동하는 거 지금도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주사위 놀이 주사위 하겠습니다. 원래 부루마블 게임의 원조는 모노폴리입니다. 그 원조는 랜드로스 게임, 일종의 부동산 게임이죠. 부동산 하면 트럼프, 트럼프 하면 카드, 트럼프 하겠습니다. 트럼프야! 아 무서운 도란프 형님.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풀면서 지적 만족을 얻도록 만든 알아맞히기 놀이. 그 예로 낱말이나 숫자, 도형 맞추기 따위가 있습니다. 흔히 땡땡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두 글자의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범인! 안찰스님, 이거 제가 잘 알죠. 워낙 유명해서. 정답 레고. 블럭 하겠습니다. 주사파! 아니 그 주사위! 문베일님, 조각이 맞춰진다. 몇 글자라고? 두 글자. 두 글자면 NL과 PD 하나로 맞춰졌죠? 혁명? 트럼프야! 아이 뭐 무서워라. 최대장님, 정답은 퍼즐 아닙니까? 최대장님 퍼즐 정답입니다. 아, 맞다, 퍼즐. 더 퍼주자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가 주주 및 후원자, 정기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회 후원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후원자 대회는 펜앤드마이크의 정신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2일 공식 창간 후 이뤄낸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가능케 한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과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우파 성향 주요 유튜버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펜앤뉴스의 이 후원자 대회 날 기획을 쭉 하면서 뭘로 가장 핵심을 둘까 했는데 역시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민들의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는 거겠죠. 오늘 제가 이 게시판에 좀 뭉쳐볼까요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 의견들 오셔서 다 개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쪽으로 다 모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30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